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던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반지상 작가님 모시고 두 번째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피셔님 이렇게 저 한 번 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최근에 그 마침내 부자라는 책을 또 두 번째 책을 냈고 현재는 글을 쓰고 있는 일을 하고 또 부동산 수업을 하고 있는 반지상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빌라, 낡은 빌라 30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그 전체를 다 월세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글쓰기나 아니면 뭐 유튜브도 그 일환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경매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제가 처음 낙찰받은 건 2012년 9월 달에 처음 낙찰받았고 그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6년 동안 한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씩 낙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할 때는 17년 9월 달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때 22번째 물건까지 낙찰을 받고 퇴사를 한 거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1년에 한 두세 건씩 받아서 현재는 30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빌라를 잘못 사서 네, 손해를 보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전 영상을 이제 감명 깊게 보신 분은 아마 이번에 보시면서 굉장히 더 깊게 아실 텐데 일단 빌라를 잘못 사서 손해를 보셨던 이런 실패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실패 사례에 대한 리스크 어쩌면 관리 측면에서 현금흐름 투자는 굉장히 저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 관점에서 투자는 내가 뭐 실수했다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금흐름 투자는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느냐 관점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지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경험은 처음에 제가 초보일 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피셔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피셔님은 항상 실수는 언제 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요? 네. 실수는 그냥 항상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변수가 그렇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네네. 이제 금융 변수 쪽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변수가 많아서 실수는 뭐 그냥 항상 그냥 같이 가는 거다. 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도 피셔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또 어떨 때 저는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좀 자만했을 때 그럴 때 실수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처음에 실수한 게 아니고 한 20번째 물건을 접근을 할 때 실수를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뭐 오래된 빌라에 대해서 특히 반지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물건이 제가 기억나는 게 강북구 수유동에 있었던 반지하 빌라였어요. 근데 유찰이 3번 정도 돼서 감정가 대비 52%로 떨어져 있었던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 있었던 반지하였는데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사실 그만큼 유찰이 됐었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관 앞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저 빌라는, 저 반지하는, 나밖에 못하겠다라는 생각, 이런 오만한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반지하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누수에 관해서는 제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실패한 게 아니었고 그 누수는 잘 잡았는데 화장실이 뭐 피셔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계단을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올라가는 그 화장실이 가끔 있거든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90년대 초반의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그 밑에 화장실 밑에 정화조를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화조를 깊게 묻지 않아서 화장실 보통은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계단을 네 칸을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월세보다는 훨씬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게 천에 뭐 35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에 천에 25 이렇게 10만 원 덜 받고 뭐 임대는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사례인데도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11%인가 그 정도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 11%랑 주식의 배당에 혹시라도 11%랑 좀 차이는 있는 게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중간에 당연히 뭐 하자에 대한 뭐 수리 비용 같은 것들도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어서 뭐 11%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실패사 제 30개 중에 최악의 투자가 11%라면 그래도 어쩌면 이게 실패라기보다 저한테 더 배움을 많이 줬던 부동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임장이라고 하죠. 혹시 네네. 갔을 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또 네네. 꼼꼼히 볼 수도 있고 이게 확인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 네네. 사실 또 가가지고 굉장히 죄송해가지고 아, 그렇죠.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혹시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아,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저도 경매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고 사실 지금도 되게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현장을 가면 꼭 띵동을 한번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하자, 뭐 곰팡이, 누수 같은 게 있나 없나 한번 거기 거주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뭐 저도 책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처음에 그 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을 때 그 띵동을 누르는 게 거기 계시는 분은 사실 불편한 상황 때문에 또 경매 당한 상황 때문에 있는데 나의 좀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그분한테 이렇게 문의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적으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그 현장 가서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외부에서 내부를 간접적으로 수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지상층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반지하 같은 경우는 빈집인 거는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매 당한 물건을 딱 갔을 때 저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우선 그거부터 보거든요. 특히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뭐 우편함 같은데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던가 아니면 가스 배관이 잠겨 있다던가 이러면 사람이 살지 않을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경매당한 집에서는 보통 빈집일 경우는 왜 나오냐면 채무자분들이 그 거주하다가 빚쟁이들이 이렇게 채권자들이 집에 막 밤에도 찾아오고 그런대요. 그리고 막 돈 되는 거 있는지 막 냉장고나 막 TV나 돈 될 만한 거는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갖고 간다고 하니까 거의 채무자분들이 보통 야반도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물건이 빈집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야반도주한 채무자가 거주했던 집도 분명히 있겠지만 빈집이었을 때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가끔 있어요. 특히 습관적으로 역류를 하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를 수도하시는 분들을 하수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하수구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습관적으로 역류를 하니까 역류를 해서 물이 막 집 안으로 넘어오고 하는 집들은 사실 공사비가 뭐 1,000만 원 돈 이상으로 혹시라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반지하가 빈집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사는지만 봐요. 현장에 가서 보는 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은 당연히 하고 가니까 기본적인 수리비에 사람이 살고 있네. 그러면 괜찮은 물건이네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꽤 많이 당할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왜냐면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반지하는 화장실이 무조건 다 높다. 그리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뭐 혹시라도 오래된 빌라나 반지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90년대 초반 이전 거는 좀 제외하고 하면 그런 화장실을 만나 가능성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뭐 위치나 뭐 학군, 교통, 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대한 내구성을 좀 보고 좋은 집이다 좋지 않은 집이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저는 집을 판단하게 됐냐면 저는 집을 한번 사면 팔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확실히 적은 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잘 지어진 집, 튼튼한 집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연식이나 좀 평수나 그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또 하나로 보면 사실 요즘에 금리가 네. 한 4% 정도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글쎄요, 이제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정세를 주로 보기 때문에 네. 좀 하반기 되면 조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올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금리가 지금 한 4%에서 뭐 5%, 6%요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별 타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말로 뭐 한 7%, 8% 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손해가 커지거든요. 손해라기보다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아마 초보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산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산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부동산에 저는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7%, 8% 된다고 해도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내시는 제 세입자분들이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뭐 월세를 밀리거나 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저는 7%, 8%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 10% 후반, 20% 초반 정도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적인 그 두려움은 조금 덜한 것 같고 또 최근에 느낀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저도 두려운 면이 있는데 최근에 반지하 2개가 새로운 세입자로 바뀌었어요. 뭐 한 건 같은 경우는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인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분이 1050에 계셨거든요. 근데 새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제가 1060만 원에 받았어요. 반지하를. 그 투룸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월세가 한 채당 10만 원 오른 부분이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인데 걔 같은 경우는 월세를 기존에도 저렴하지 않게 받긴 했거든요. 3룸이었고 걔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60에 받고 있었어요. 제가 낙찰을 퇴사하고 나서 17년 말에 낙찰을 받은 건데 9,600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대출을 한 8천 정도 대출을 받았던 거고 거기에 1060을 4년 동안 받고 있다가 그 세입자분이 이번에 4년 살고 이사를 가시면서 얼마에 받았냐면 2천에 70에 받았어요. 그럼 보증금도 1,000만 원이 올랐고 월세도 1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부분보다 그 이상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뭐 월세도 올랐는데 어쩌면 월세가 오른 측면이 전세가 올랐기 때문에 또 월세 수요도 많아졌다고 그 연관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전세는 대다수가 전세 대출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뭐 2배 이상 된 그 빌라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대출금을 차라리 월세로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월세 세입자의 수요도 더 많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자가 오른 만큼 어쩌면 그만큼 또 월세의 금액도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월세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좀 더 10만 원, 20만 원 늘려준다 그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8%보다는 훨씬 더 나니까 어쨌든 월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없겠네요. 맞아요. 그 금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항상 놓치는 부분이 그 금리가 오르면 다른 거는 가만히 있나라는
어쩌면 그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다른 부분들도 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월세에 영향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리스크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가 네, 어느 정도 조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반지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꽤 많이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투자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생각나는 사례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30개를 낙찰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낙찰받은 사례 중에 어쩌면 제일 좋은 집을 제일 저렴하게 샀던 사례가 한 번 있어요. 언제였냐면 2020년 7월 10일 규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부동산 규제가 사실 최근 부동산 규제 중에는 가장 강력한 규제가 아니었나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규제 지역이 조금 더 넓어진 거 그리고 법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던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리고 이 정부에서 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선을 적폐 세력으로 조금 몰아갔다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매 입찰장에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입찰장을 가는 것조차도 좀 눈치 보이고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시선으로 굉장히 바라보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집을 그때 안 사네. 그때는 반지하를 사진 않았고 지상층을 전세가 한 1억 4천 정도 되는 집을 제가 한 8,400에 낙찰받은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경매라는 거는 어쨌든 경쟁을 하는 부분인데 경쟁자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 투자하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저는 노력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내가 경쟁력으로 취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반지상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해 봤는데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